바이트 저장 순서 빅엔디언 리틀 엔디언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1, 2, 3, 4, 5, 6이 있으면은 빅엔디언은 이게 이제 앞에 4바이트, 8바이트 저장되면 얘는 이런 순서대로 저장되는 거고요. 반대로 리틀 엔디언은 이렇게 5, 6, 3, 4, 1, 2 이렇게 거꾸로 저장되고 왜 이렇게 저장되냐면은 어렵게까지 얘기 들어가면은 쉽게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각각의 CPU를 만드는 저장치의 구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효율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읽을 때 그러면은 그대로 읽어도 내적으로 전송하게 되면은 서로가 안 맞아요. 빅엔디언을 처리하는 데는 또 리테일에 있는 데이터가 컨버터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떤 책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전송할 때는 빅엔디언 방식으로 전송해야 된다. 즉 내가 리틀 엔진을 쓰고 있으면 빅엔디언 방식으로 앱을 통해서 전송해야 상대방 시스템이 리틀 엔진이면은 빅엔디언을 받아서 리틀 엔진을 보고 빅엔디언이면 그냥 온 데이터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빅엔디언, 리틀 엔디언 그다음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IBM, 스파치 이런 쪽은 주로 빅엔디언 방식, 인텔 이쪽은 보통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저장한다고. 그게 이제 빅엔디언, 리틀 엔디언. 롬입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보통은 일상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알아는 둬야 되는 거예요. 기술사니까. 기술사는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술사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됐던 게 경영적 공부하면서 이게 사실 IT 하는 사람들이 IT만 하는 게 아니구나. 경영적 공부하셨나요? 그렇죠. 어, 공부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이걸 IT 하는 사람이 이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쪽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이 뭐랄까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많이 트였고 CIO가 어쨌든 CEO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 마스크드 롬, P롬, EP롬, EP롬 있는데 마스크드 롬은 나올 때부터 이렇게 찍혀져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P롬은 한번 1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EP롬은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있는 대로 UV롬이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 신호로 X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우고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거고 EP롬은 이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소거하고 프로그램하는 방식. 뒤에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EP롬, EP롬,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플래시 메모리 최소한 8기가 아무리 작아도 그쵸. 뭐 옛날 거 들고 다니시는 분 있어도 4기가. 제가 처음에 컴퓨터 집에서 군대 제대하고 PC 샀을 때 어, 그때 산 하드디스크가 70메가였어요. 그때 컴퓨터 파시는 분이 저보고 이렇게 해요. 요거 70메가 하시면은 평생 써도 다 못 씁니다. 근데 그 짧은 시대에 벌써 주머니에 8기가도 모자라는 시대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옆에 보조 디스크로 뭐 1테라씩 요즘 들고 다니시죠? 얼마 안 하니까. 네, 플래시 메모리인데 뭐 노어형이 있고 낸디형이 있고 뭐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노어형 자체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개발을 했었어요. 개발했는데 인텔에서 이제 노아형을 먼저 상품화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다시 이제 상품화를 먼저 했으니까 이제 낸디형을 다시 상품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형하고 낸디형이 있다. 저희들이 쓰는 건 노아형은 이제 실제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낸디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용은. 근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우고 쓰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상업용 쪽 100만 번 하는데 이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게 될 때, 매번 그 데이터에 있는 장소를 백업받았다가 업데이트하고 다시 적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사용하는 셀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다가는 그냥 태그만 줍니다. 얘 업데이트 돼서 하고 하면은 백업 받고 난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못 쓰는 걸로 표시만 해놔요. 그 다음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사용 빈도수가 낮은 셀에다가 저장을. 그래서 해당 셀이 골고루 어느 특정 셀에 집중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오래 쓰잖아요. 그게 이제 웨어레벨링. 웨어레벨링. 그 다음에 아까 표시해뒀던, 나중에 써야지라 표시해뒀던 이것도 언젠가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어느 시점에,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다 정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을 골고루 쓰기 위해서 웨어레벨링. 그런 셀을 썼다가 다른 저번에 쓴 셀로 옮기면서 얘는 표시만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가비지 컬렉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셀 안에 게 골고루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USB는 사실 평생 써도 이만큼 다 업데이트 횟수가 못해요. 아시겠지만. 거의 주머니에 있고 가끔 쓰지.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런 게 주로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 디스크 기반이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메모리 기반의 디스크 회사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싱글 레벨 셀, 멀티 레벨 셀, PLC,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싱글 레벨 셀은 0, 1, 0, 1 셀에 하나당 0, 1 하나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근데 멀티 레벨 셀은 셀 하나당 2비트를 저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 4가지 종류를 저장할 수 있어요. 00, 01, 10, 11. PLC는 3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적은 셀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3D 버티컬 랜드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장 공간을 제한된 셀에서 저장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뭐 수식으로 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이나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유사한 기술들인데 어, 이게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이 거의 아마도 유사한 모양이에요. 유사한 모양인데 옛날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는 굉장히 나노 집적도가 높은데 그 밑단계,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공정을 이용해서 뭐 뭐지, 그 용어 생각나네. 그 뭐죠, 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팹리스 말고 반대가 그 TSMC처럼 그 만들어주는 설계사를 우리가 팹리스회사라고 그러고 예? 예,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SK 하이닉스가 한다는 얘기를 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나노 기술 자체들이 거의 유사한 모양이에요. 이 CPU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이랄까, 뭐 반도체를 쉽게 만드는 기술이나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이나 상관없다고. 그래서 쉽게 해서 수직으로 만든 낸드 플래시를 3D 버티컬 낸드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눈으로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필요한 키워드들만 이렇게 좀 넣고. 그렇다 유사한 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추상화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기술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S, MLC, PLC, 뭐, 낸드가 있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뒤에 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데, 저도 이거를 처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는데, 이 책을, 그런 책을 만드신 분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어,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사업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번에 뭐 세계 최초로 그 100인치 TV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S, 어디죠? 그 전시하잖아요. CS에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죠. 빨리 만들어야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이 안에 뭐 백라이트에만 넣고 이것들도 다 구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칩들을 넣어서. 그러면 그것들을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반도체를 써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반도체를 써가지고 막 하면서 이 해외에 운송하면서 이거 계속 수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얘들의 단점은 뭐예요? 비싸잖아요. 저게 비싸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뭡니까? 아식이라는 그걸로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프로그래머로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반도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뭐 전기밥솥에도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프로그래머 반도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가전기기 사업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책들을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걸로 막 하게 되면은 빨리 능동적으로 수정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버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 해가지고 그걸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싸요. 그러니까 초기에 TV 100인치만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값이 비싸다가 이게 소위 말 안정화가 되고 이래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전부 이제 안정화돼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단가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CPLD, FPGA라는 게 있는데 아까 여기 나왔었죠. 논리 게이트웨이. 아까 그 우리 동영상에 나왔죠. PNPN, NPN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붙여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연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TV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이 빛을 받는 센서가 있고 센서가 이 빛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 볼륨업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 볼륨업에 해당되는 센서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그 시그널을 해당 반도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경로 따라가지고 얘가 볼륨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아식이라는 반도체 안에 찍혀져 가지고 논리 게이트웨이들이 딱 찍혀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1, 0 테스트하는 게 우리가 얻는 결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볼륨 업이면 1이고 볼륨 다운이면 0이다. 라고 하면 볼륨 업을 눌렀을 때 플러스를 눌렀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실로스코프라고 있죠. 띠 가다가 띵 심장 박동수 올라갈 때 띵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설계한 게 맞구나. 근데 마이너스는 음성을 내리는 게 0인데 갑자기 이걸 누르는데 띵 가면 이제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CPLD, 뭐 프로그래머 로직 디바이스, 뭐 FPGA 여기 들어가는 것들 아까 말했던 그런 게이트웨이 어레이들이 다 들어가고 얘들의 조합을 언어를 뒤에 가면 또 얘를 설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CPLD하고 FPGA입니다. 그래서 뭐 CPLD가 뭐 성능, 뭐 지연 시간이나 FPGA 비교해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응용 분야 사례인데 대부분 뭐 디지털 신호 처리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반도체도 뭐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CPLD나 FPGA 같은 경우는 고가인데 개발 비용은 저렴하죠. 왜? 비싼 거 하나 사서 계속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내고 다시 테스트 해보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찍어내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훨씬 얘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PGA, 네, 똑같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 자체는 아주 빠르진 않아요. 아쉽고. 그 주문형 반도체보다는. 근데 이제 다양한 설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개발 시간이나 초기에 개발비 자체가 저렴하다. 한계가 꼭 비싸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게이트 어레이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FPGA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 로직 디바이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엔드 저정이형, 오화 저정이형, 엔드와 저정이형 이런 것들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게이트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로직을 안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 조합해서 아까 더하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더하기 예를 들어 4비트 연산에 더하기를 한다든가 하겠죠. 근데 32비트, 64비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뭐 수억 개씩이 CPU 안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어레이 재정형, 뭐 오화 어레이형, 엔드와 어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순 쓰는 이 CPLF PJ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케이스예요. CPU에 비하면. 이게 이제 Very High Speed, 뭐, 저기 뭐냐,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 그래가 VHDL,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이 언어를 가지고 안에 있는 게이트웨이 어레이들을 막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코딩을. 거기 쓰는 언어가 이 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어, 저기 뭐냐,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처음에 이게 요렇게 나왔을 때, 만약 여러분들 이게 나왔으면 여기 랭귀지 있잖아. 이걸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언어의 랭귀지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시험은 1교시 10문제, 2교시 시험은 4문제를 무조건 다 풀어야 돼. 합격을 하려면. 근데 필연적으로 모르는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나중 되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뻥을 치는 기술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으스갯소리로 기사 시험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라도 2교시 시험으로 3페이지는 풀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래서 내공이 쌓인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답안을 보면은 정말 알고 쓴 것처럼 썼어요. 알고 쓴 것처럼. 보면 분명히 내용 자체가 아무 그거 없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를 보고 여기 언어처럼 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처럼. 근데 보면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VHDL이다. 그래서 VHDL이라는 거 이용해서 퀴즈를 구현하면은 이제 언어 선택하고 디바이스 선택한 다음에 뭐 프로그램 짜고 얘를 가지고 배치미 배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다 안에 이 논리 게이트 어레이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뭐 요 나오죠. 그래픽 파일, 데이터 파일 떨어지는 그래픽 파일 이런 걸 보고 결국에는 모든 게 0, 1이거든요. 결과.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가 올바르게 설계했구나 안 했구나. FPGA 관련된 뭐 디지털 설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여기 보시면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들이 있어요. 입출력, 뭐 연산, 제어, 뭐 타겟 대표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개발 환경, 컴파일러, 디버깅,
응? HDD 선정, 뭐, 이건 지적 재산권 관련 프로그래밍. 뭐, 테스트,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여기 쓰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알고 있는 테스트 토픽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특화된 뭔가 테스트가 있지도 내가 지금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테스트 기능, 뭐,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 박스 테스트, 그린, 뭐, 박스 테스트, 이런 것들로 막 쓰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저기, 내가 굳이 그렇게 사기를 쳐야 되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토픽을 끌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FPGA 데이터 설계 과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 한번 흘러가는 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FPGA 다운로드 과정이 뭐, 지적재생 라이브러리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SSD입니다. 뭐, 아까 앞에서 했던 낸드 플래시, 뭐, 싱글 레벨 셀, 멀티 레벨 셀, 트리플 레벨 셀, 이걸로 해서 만든 게 이제 SSD죠. SSD인데, 우리가 보통 과거에 쓰던 디스크 있죠? 디스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쓰는, 여러분들 가진 노트북이나 집에서 쓰는, 혹시 지금은 거의 데스크탑이 없지만, 쓸 때 보면은 생각보다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별로 안 써요, 집에 있는. 뭐 애들 게임한 데 쓰고, 저분은 나이 먹고 이러면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사실 고장률이 별로 안 돼요. 근데 굉장히 큰 스토리지도, 통합 스토리지, 수십 테라 되는 것도 있어요. IBM이나 히타치나 뭐 EMC 같은 디스크들은 일주일 되면요, 그 사람들 이제 장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폴트 난 것들이 핫스왑으로 다 넘어갑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폴트 난 것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되면 그 사람들이 거의 한 하차에다 한 2, 30개씩 싣고 와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꺼내가지고 폴스라는 거 다 빼내고 다시 다 꽂아넣습니다. 그 정도로 디스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물리적인 디스크가. 왜냐면은 이게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암이 있거든요. 모터 있고. 그 모터가 돌고 자기판이 돌면서 기계적인 암이 가서 있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기계 장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SSD는 뭐죠? 전기적 장치죠. 그 전기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유출 사고 막 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버추얼 데스크탑을 써가지고 뭐 이런 유출을 막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와가지고 9시쯤 거의 출근하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직원들이 로그인을 하니까 버추얼 제로 클라이언트 이름은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디스크에 퍼포먼스 즉 그 어제 저기 윤석열 그거 동시에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성능의 디스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 SSD가 부각이 돼가지고 많은 데서 SSD를 썼죠. 지금은 돈 있는 많은 회사들이 SSD 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기존의 물리 디스크는 없냐?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클라우드도 굉장히 낮은 저가는 여전히 이 물리적인 디스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가격은 싸죠, 대신. 그래서 SSD 안에 이제 구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저장 장치도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웨어 레벨링하고 가비지 컬렉션 하는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SD가 뭐 인터페이스도 있고 프로세서도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가비지 컬렉션은 웨어 레벨링에서 SRAM, 즉 스태틱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읽기 쓰기
아무리 그래도 얘가 어떤 그 일반적인 우리 램 속도만큼은 안 되거든. 우리 디스크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디스크 안 쓰죠. 그냥 디스크 쓰면은 IO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에도 다 캐시가 있어요. 캐시가. 옛날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캐시 있고 없고가 성능이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전에 이제 놓다가 너무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IO 쪽의 웨이트 타임이 너무 길어서 캐시 있는 디스크로 바꿨더니만 이게 성능이 확 올라가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어느 한 군데 바틀리 그랬더니 확 틀리고 나면 다른 데 바틀리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여요. 그래서 뭐 메모리 블록에 뭐 플래시 기반, 디램 기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플래시 기반이고 디램 기반은 굉장히 비싸죠.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디램 기반은 뭐 전기가 끊기면 갑자기 날아가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 데이터를 백업을 하면 해놔요. 여기 보면 내부 배터 백업 시스템이 필요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입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SK 어디 저기 카카오 쪽이 데이터 센터 그 화재 나가지고 네. 그때 한번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SSD도 펌웨어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네. 그 펌웨어들이 이런 기능들을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들, 뭐, 하드웨어 전기 인가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SD 컨트롤러가 이런 방향으로 진화한다는데, 지금 한 8년, 10년 전쯤에 이쪽 관련된 문제 좀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심야인된 그런 문제는 SSD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미친 척하고 어느 출제자가 하면 낼 수 있어요. 뭐를 내도 욕을 안 먹기 때문에. SSD의 뭐 D램 실행 역할인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 메모리입니다. 요거는 기본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쪽은. 컴퓨터 구조 관련된 기본 토픽인데.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이제, CPU 가까운 쪽부터 L1, L2, L3 캐시가 있죠. 네, 성능은, 여튼 CPU 쪽 가까운 쪽이 성능이 좋고요. CPU 쪽이 먼 쪽이 성능이 낮고, 용량은 CPU 먼 쪽이 용량이 높고, 가까운 쪽 용량이 작고, 가격은 가까운 쪽이 비싸고, 먼 쪽이 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핑 방식과 교체 알고리즘은 뒤에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캐시 메모리 매핑 방식입니다.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집합 연관 사상이 있는데, 어, 여기 그림보다는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메모리라고 칩시다. 이게 캐시고. 직접 연관 사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여기 일전에 있는 것들 어떤 특정 게 이렇게 다 나가면 이게 직접 연관 사상.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요? 이쪽.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로.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로. 이게 직접 연관 사상이고, 연관 사상은 위치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어느 것들, 여기 어느 거나 갈 수 있는 것들이 연관 사상입니다. 집합 연관 사상은 뭐냐면은, 요걸 펴볼까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여기로 가는데, 여기 안에서는 여기 어디 있는지가, 라는 게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캐시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블록이 캐시의 특정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칩적이고, 메모리 블록 임의 라인, 여기 있는 것들이 어디 가든지 가는 거고, 집합 연관은 메모리 블록이 특정 라인으로 가는데, 대신에 특정 라인 안에서는 어디든지 로딩 가능하다. 이게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캐시 메모리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 여기서 메모리가, 캐시가 캐시 왔으면은, 캐시 왔는 것도 여기보다 데이터가 저장률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이 캐시에 있다가 보면 언젠가는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 똑같은 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블록 교체인 게 에락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피포는 그냥 순서대로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교체할 때. 결국엔 뭐예요?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오래 있었던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있었던 블록을 교체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 사용 빈도가 낮은 사용 빈도가. 얘는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는 거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무관하지만 가장 최적화된 건 뭐예요? 항상 다음 명령에서 사용할, 혹은 다음 명령에서 사용할, 혹은 하루에 가장 사용 빈도 높을 거로 예상되는 놈. 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점점 사라지는 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정보를 관리해야 돼. LFU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느 한 것만 딱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블록을 교체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방금 이 데이터가 필요해가지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시간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불러온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에 불러왔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죠. 새로 부르니까. 근데 방금 LP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방금 한 번 썼잖아요. 사용 빈도수로 보면 낮죠. 시간적으로 보면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횟수로 보면 가장 작아요. 그럼 LFA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최근에 불러왔던 데이터들이 항상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법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피포 알고리즘 이렇게 한번 볼까요? 피포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 있던 데이터를 먼저 내고, 자, 먼저 2를 불러가지고 2가 왔어요. 자, 그 다음 3을 불렀죠. 3을 절제했죠. 그 다음에 2가 왔으니까 뭐예요? 히트. 캐시에 있기 때문에 히트한 거죠. 그 다음에 1이 불러가지고 여기 왔죠. 그 다음에 5인데 5가 없잖아요. 그럼 맨 먼저 들어왔던 2를 내보내는 거예요. 얘를 내보내니까 5를 여기 두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1이고 2가 또 불러왔으니까 없죠. 그 다음에 불러왔으니까 3이었잖아요. 3하고 2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을 불러왔는데 없으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3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히트 됩니다. 이게 리스트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던 페이지. 2니까 2 교체되고 3이니까 3으로 바뀌고 2 히트 1 여기 칸이 있으니까 1을 넣었죠. 그리고 5 하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던 페이지가 뭐예요? 여기 3이죠. 2는 히트니까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가고 여기 5가 들어요. 그 다음에 2는 히트됐고 3이 불러져 왔으니까 약간 2는 히트됐으니까 1은 한번 사용하고 사용된 적이 없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 히트가 됩니다. 이건 사용 빈도예요. 2 불러왔고 3 불러 1 왔고 3 히트 됐죠? 1 히트 됐죠? 2 히트 됐죠? 4 여기 빈 공간 여기 4 집어넣고 5 어떻게 해요? 얘도 히트 됐고 얘도 히트 됐고 얘도 히트 됐는데 4는 방금 와가지고 얘들로 사용 빈도가 낮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LFP를 쓰면은 가장 최근에 온 놈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보면 가장 사용 높은 빈도, 가장 다시 사용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다. 요 최적화는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돼요. 자, 캐시 메모리 쓰기 정책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쓰기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야?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2시 10분이니까요.